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1부입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실시됩니다. 미국에서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오늘 방한하는 데 이어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도 내일 우리나라를 찾아 훈련에 참관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실시됩니다. 을지 연습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지휘소 내에서 실시하는 워게임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5만여 명, 미군은 17,500명이 참가하는데 미군 참가 병력 수는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었습니다. 주한미군 참가 병력이 줄어든 것으로 고조됐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비춰볼 때 군사훈련 강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최근 한국을 다녀간 데 이어 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한국을 찾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오늘과 내일 잇따라 방한해 을지 연습을 참관하고 우리 군 고위 관료와 회동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을지 연습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북한이 을지 연습을 빌미로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 북극성 1형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와 백악관을 타격하는 선전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연일 반미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낙제점이라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으로 보이는 건물이 미사일 폭격을 당해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반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최근 공개한 선전 포스터입니다. 좀 더 노골적인 내용도 선보였습니다. 탄도미사일 화성 12형과 북극성 2형이 화염에 휩싸인 미 본토로 향하고 있고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연일 반미 분위기를 고취하는 겁니다. 한 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고 핵탄두가 되어 가증스러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보유 합리화를 위한 억지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반북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핵으로 위협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또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올 때 갈 데 없는 낙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8시 국정 운영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엽니다. 250여 명의 국민 인수위원이 참여해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토크쇼 형식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석 달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국민 대표와 토론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엽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안에 만들어진 국민인수위원회 위원 250여 명과 얘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를 오늘 밤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 과제 등에 관한 국민인수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고 그동안 광화문 1번가 사이트 등을 통해 접수한 정책 제안 15만 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직접 질문에 답합니다. 토론이 끝날 무렵에는 광화문 1번가에서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아 만든 대통령의 서재에 들어갈 책 580권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전남 보성군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일가족 4명 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일가족 4명을 태우고 전남 보성군의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6살 이모 씨와 이 씨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어머니와 동생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 가족은 여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세우고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부산 범천동의 주상복합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3층에 거주하던 17살 이모 양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폐비닐 재생 공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과 폐비닐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다음은 살충제 계란 관련 소식입니다. 살충제 계란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전국 420개 농장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호영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대형마트 계란 판매 현장을 찾았습니다. 불합격 농장에서 나온 계란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달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날계란은 안심해도 되고요. 닭고기도 검사를 거쳐야만 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축돼서 나온 닭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총리는 불법 약품을 쓰거나 협조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를 속인다거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과 가진 오찬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 등 전국 420개 농장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농장에서는 조사 대상 27개 성분 가운데 새로 확인된 에톡사졸 성분 등 8개 성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강호영입니다.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르면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식약처는 국내 농가에서 검출된 살충제 최대 용량을 한국인의 연령별 계란 섭취량과 비교해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평가 중입니다. 인체 위해성 검사는 피프로닐과 같은 5개 살충제를 대상으로 했으며 부적합한 계란의 수거와 폐기 현황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조사로 밝혀진 살충제 계란 농가의 절반 이상이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죠. 정부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HACCP, 해썹 인증을 꼭 확인하라고 홍보했습니다. 식품의 원료 관리는 물론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등의 과정에서 우회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지만 살충제 계란이 적발된 농장 4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곳이 해썹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충제 검사는 지난해 11월 해썹 인증 기준에 포함됐는데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셈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해썹 인증도 이 모양이니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 역시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35개 민간 업체에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8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인증기관의 이제 부실한 운영하고 인증 난방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다 도려내야 된다라는. 정부는 뒤늦게 인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강혜석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인증 시스템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오자 일부 소비자들은 닭을 키우는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농장이나 야르마름으로 믿을 만한 농장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나온 한 산란계 농장입니다. 좁은 철창에 갇힌 닭들이 간신히 머리만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닭 한 마리에 병이 생기면 순식간에 퍼지기 십상입니다. 계속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를 한다 해도 그거 생기더라고. 산골짜기 깊숙이 자리 잡은 이곳 농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평평한 사육장에는 닭이 쉴 수 있는 회와 별도 산란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옆 방사장에는
흙에 깃털을 비비면서 진드기 같은 먼지를 털어내는 이른바 흙목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목해서 키운 닭은 살충제나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딱히 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동물복지 농장입니다. 직접 방문해 사육 환경을 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확인도 가능하면서 판매량이 평소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정부 인증을 믿을 수 없다 보니 소비자들이 직접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국회에선 야3당이 한 목소리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퇴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류 처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한 겁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무자격 코드 인사가 빚어낸 참사라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혈안 파악도 대책도 준비 안 된 식약처장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임명 당시 일성은 넌센스입니다. 바른정당도 류 처장의 허술한 대응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 문재인식 내 사람이 먼저다 인사의 표본입니다. 이처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책임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나섰습니다. 갓 임명된 류 처장에게 이번 파동의 책임을 묻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일정과 류 처장의 해임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그제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의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정모 일병이 결국 숨을 거뒀고 부상자 5명은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그제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22살 정모 일병마저 어제 새벽 3시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 27살 이모 중사에 이어 2번째 희생자입니다. 국방부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면서 장례 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주포에 타고 있던 정모 중사 등 부상자 5명은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고 당시 10여 문의 포사격 훈련이 진행됐고 이 중 5번째 자주포 내부에서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상을 입은 5명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부상장병 치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국방과학수사연구소를 비롯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K9 자주포는 북한 장사정포에 맞서는 우리 군의 주력 포병 전력입니다. 미국의 자주포와 비교해도 성능이 뒤지지 않아서 국산 명품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잦은 고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포사격 훈련 중 사고가 난 K9 자주포는 우리 군의 핵심 지상 화력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K9 자주포는 1999년부터 군에 납품되기 시작해 지금은 500여 문 이상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최첨단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장전 장치를 갖췄고 15초 이내 채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한 데다 98%의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명품 무기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해병대 연평부대에 배치됐던 6문 가운데 3문이 고장나 대응 사격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동력 계통 부품에서 결함이 드러나는 등 2012년부터 5년간 고장 횟수는 1,700여 회에 달합니다. 폭발이든 화재든지 군 당국의 무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추진 중인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도 이번 사고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성능 개량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전격 경질됐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을 동결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돌출 발언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설계자이자 대선 1등 공신인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가 전격 경질됐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배넌 사이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며 배넌의 봉사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넌은 지난 16일 한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가능성을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경질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Well, I think directly contradicting the president's view on Korea, that was pretty reckless. 배넌은 경질 소식이 공개된 직후 인터뷰에서 내가 백악관을 떠나는 것이라며 자발적인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반대론자들에 맞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넌의 주장과 달리 백악관은 2주 전부터 경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백악관 내에서 배넌계 극우파가 주도권을 잃고 밀려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극우파의 상징인 배넌이 정권 출범 7개월 만에 전격 경질되면서 강경 일변도의 우파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비록 당사자는 경질됐지만 이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자 미 외교안보수장들은 군사 옵션을 재차 강조하면서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마침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발언 직후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회. 첫 질문은 배넌의 언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In recent days, the White House strategist Steve Bannon, he said that there was no military solution and that the real issue. I don't really have a comment on what Mr. Bannon's remarks were in that particular interview. I read those. 구체적인 논평을 피하면서도 군사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배넌의 발언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Of proportions that none of us like to contemplate has to be backed by a strong military consequence if North Korea chooses wrongly. In the event of a missile launch towards the territory of Japan, Guam, United States, Korea, we would take immediate specific actions to take it down. 나아가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배넌이 주장했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에 대한 어떤 논의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훈련이 시작되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오늘 방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 할인점 직원 휴게실 옷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대형 할인점의 보안업체 용역업체의 팀장이 도난 사건이 잇따르자 절도범을 잡으려고 몰래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 할인점의 직원 휴게실입니다. 옷과 물건 등을 보관하는 캐비닛함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걸 한 직원이 발견했는데 옷장을 열어보니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2시간 30분 분량으로 녹화된 영상엔 직원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보안 용역업체 팀장이었습니다. 최근 도난 사건이 잇따라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절도범이 잡히지 않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보안업체 팀장은 탈의실이 아니라 공개된 직원 휴게실이라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위치한 공개된 남녀 공용 휴게실입니다. 남자, 여자 탈의실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사전에 저희가 CCTV를 보질 못한 건 저희 불찰이라고.
경찰은 의도가 어떻든 아무런 고지 없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개인 동의 없이 촬영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그거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안업체 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했다면 원인은 제공을 한 내연녀 역시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휴대전화에 남편이 내연녀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있던 겁니다. 특히 내연녀는 재산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고 아내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자 역시 남편 명의로 바꿔놓으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격분한 아내는 남편에게 따졌지만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와 다투다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과 함께 남편과 내연녀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내라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불륜 정도와 기간 등을 추정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았다는 이유로 출판이 금지됐었죠. 최근 법원이 회고록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얻은 인세 수익을 국고로 거두어들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등의 혐의로 2,200여억 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피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적극적인 환수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추징팀을 꾸려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부터 아들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까지 추징했지만 아직도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만 환수된 상태입니다. 지난 10일 검찰은 전두환 회고록 인세 수익도 추징하겠다고 나섰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명확한 판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1,000억 원이 넘게 추징금이 남은 가운데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로 앞으로 3년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이른바 기피시설이 들어서면 그 마을에는 보상 차원에서 주민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이 지원금이 많게는 100억 원대에 이르다 보니 그 활용 방안과 운영을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농촌 마을에 지난 2012년 지어진 종합장사시설입니다. 기피시설이다 보니 용인시가 반대급부로 100억 원의 주민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 원의 주민지원금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년간 표류하다 마침내 지난해 27세대 규모의 빌라를 짓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부지 선정을 놓고 이해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마저도 좌초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27명 중에서 19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원 중에 누가 그러면 주택이라도 줘서 거기 들어가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70% 동의를. 갈라진 민심 속에 일부 주민들은 마을 공동 수익 사업인 장례식장 횡령 의혹까지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아마 공직 집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당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100억대 주민지원금을 놓고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합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지난 2015년 인천에선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금 일부를 빼돌린 마을발전위원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수원의 화장 종합시설 역시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수원시가 주민들에게 줬던 운영권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주민지원금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어제 도심 한가운데 대형 워터 슬라이드가 등장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이른바 워터 봅슬레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그 즐거운 현장에 손기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물살을 가르며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옵니다. 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기다리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긴 줄을 지나 워터 슬라이드 출발점에 섰습니다. 도심 속 비서, 저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300m를 눈 깜짝할 사이에 미끄러져 내려오면 어느새 더위는 싹 가십니다. 스릴 있고 내려가는 게 재밌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한 공연과 VR 체험까지 곁들여지며 시민들은 도심 속 비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는 여유로운 수다 삼매경이 이어집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 물살을 몸에 맡겨보기도 합니다.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도심 속에 또 호텔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수영도 즐길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저기압의 영향권을 벗어나며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손기준입니다. 올여름 많은 비로 오염물질이 대거 유입되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수역은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심각해 식수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호수 전체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짙은 녹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잔잔한 물 위에는 녹조 알갱이들이 둥둥 떠 있고 수초 사이로는 녹조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장맛비에 떠내려온 부유물과 녹조가 썩어 물속은 한 치 앞이 안 보일 만큼 탁해졌습니다. 녹조가 얼마나 심한지 물컵으로 떠봤더니 이렇게 녹조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뒤늦게는 발생됐지만 녹조 양은 예년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 대청호 회남 수역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로, 문의 수역은 관심 단계로 발령된 가운데 추동 수역도 경보 발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맛비에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유입된 데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해 녹조가 이상 증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순환 장치 가동에 이어 조류 제거 선박까지 투입했지만 녹조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상 상황이나 강우 패턴에 따라서 중하류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청호 녹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일자리가 행복이다. 오늘은 어느새 6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난 이른바 감정 노동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생겨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고객의 폭언이나 막말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상담사 김사명 씨는 하루 평균 7, 80통의 전화 상담을 합니다.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아프지만 가장 참기 힘든 건 고객의 폭언과 막말입니다. 진짜 폭언, 욕하고 막 이러면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누르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지난 1월 전주에선 콜센터 상담원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콜센터 상담원 10명 가운데 8명은 근속연수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업체에선 콜센터 상담원들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만들고 네일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데도 더 능률도 생기고 받고 났을 때 엄청 자랑.
하고자 하는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이제 예약제로 하자고 막 이렇게 말씀들도 해주시고 할 정도로. 정부도 600만 명에 달하는 감정 노동자의 정신적 상처를 산업재해에 포함하고 올해 안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객과 그 상담사 간의 감정의 교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상담원들이 이제 행복하게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회사에서 굉장히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8월의 골프장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골프장에서 골프 여제들의 샷 대결은 더욱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보그나 MBN 여자 오픈 소식 구경호 기자가 전합니다. 골프장에 처음으로 설치된 인공 눈이 내리는 아이스 하우스. 아이들이 신나게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도 만들어 봅니다. 엄마 다 만들었어. 줄지어 골프장을 찾은 어른들은 다양한 즐길거리에 푹 빠졌습니다. 시원한 맥주도 마시고 퍼팅의 짜릿함도 즐기고 값싸게 나온 골프 용품도 사봅니다. 힐링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거나 아울렛을 오픈했기 때문에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많은 갤러리가 지켜본 경기에서는 아마추어 최혜진이 네타를 줄여 중간 합계 8언더파로 공동 3위에 올라 돌풍을 이어간 가운데 박지영이 9언더파를 기록, 이틀 연속 선두에 나서며 시즌 첫 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정말 예선 통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성적으로 예선 라운드를 끝마치게 돼서 자신 있게 과감하게 그냥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최혜진이 또 한 번 이변을 일으킬지 언니들이 매운맛을 보여줄지 마지막 날 진검승부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요. 특히나 전 국민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있는 이 살충제 파동이 가장 큰 이슈긴 했지만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주였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그때 참 좋았습니다. 우선 인물위한 행진곡 재창할 수 있게 된 게 아주 기뻤고요. 그때 돌아가신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신 그 여성분, 이분이 어깨에 머리를 묶고 그냥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깨가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 이분의 서러움이 다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내가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렸고, 또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하고. 네, 청와대에서 공개한 소소한 인터뷰 관련 영상을 보셨는데요. 두 분께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00일이 됐으니까요. 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면 취임 후 100일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같이 점수를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리얼미터나 뭐 몇몇 언론사 등을 통해서 보면 85%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정도의 지지율이 100점 만점으로 쳤을 때 평가 점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실장님은 김 의원께서 그렇게 높게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균형을 좀 맞추려고. 네. 사실은 이제 정부 출범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90점이 넘는다 이렇게 점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또 사실 전임 그 보수 정부들이 못했던 부분들을 하고, 그런데
저는 최근에 경축사나 또는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금 실망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나중에 또 그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한 75점. 너무 야박한가요? 한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점에서 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또 어떤 점은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느끼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 이번 인사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강경화 장관이나 피우진 처장 그리고 뭐 김현미 장관 등처럼 그동안 이제 여성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퍼센트지를 맞추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성 장관에게 퍼센트지를 넘어서서 정확한 역할을 맡기고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부분에게까지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뭔가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사실 뭐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연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속도감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장관, 뭐 차관 정도까지는 다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해야 될 인선들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뭐 적폐청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결국 인적 시스템을 먼저 바꿔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종훈 실장님께서는 금방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실망한 부분은 두 부분이죠. 저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점수가 높았을 때는 왜 점수가 높았냐면 선제적으로 뭔가 정책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냈어요. 한 반박자 빨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달라지고 있네 이렇게 느꼈다가 최근 들어서는 반박자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 그때 왜 그 트럼프와의 통화 문제 같은 문제들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빨리 그냥 5분만이라도 통화를 했다 그러면 ICBM 터지고 그러니까 발사하고 난 다음에 근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휴가를 가면서 일본 아베 총리와는 56분간의 어떤 통화가 휴가 기간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동안에 사실은 국민들이나 혹은 야당이 우리는 왜 트럼프랑 통화 안 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10여일간 계속 요구를 받고 하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뭘 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반박자 늦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그런 것들이 왜 이럴까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력에 대해서 되게 좀 아쉬워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어떤 소통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는 이제 충분할 만큼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야당과의 어떤 소통이 그럼 제대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 결과가 이제부터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예산 문제라든지 혹은 세금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법을 통해서 입법화 과정에서 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는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야당과의 어떤 협치 문제 특히나 뭐 자유한국당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어떤 협치를 위해서 그 기본적으로 어떠한 좀 뭐랄까요 그런 밑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깔아놨을까 하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향한 대중적인 소통의 퍼포먼스는 훌륭했지만 특히 정치권, 야권과의 그런 협치, 소통은 좀 부족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노력은 많이 해왔습니다만 사실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더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야당이라고 하는 당이 한 당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당만 잘 설득하면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다당제 구조화에 나와 있고 또 각자의 당들이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의 형식 같은 걸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들이 조금 더 많이 될 필요성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당제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또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다당제라서 더 유리한 점도 저는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당제는 사실은 야당이 반대만 하면 돼요. 야당이 절대 들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당제는 제3당, 유의미한 의석수를 가진 제3당 내지는 제4당이 있을 경우는 충분히
주고받는 어떤 협상 속에서 3당이나 4당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주고 예. 또 하고 싶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상의 틀이 다당제가 있는 선진 쉽게 국가들. 말하면 들고 있는 카드 수가 좀 더 다양하다라고. 그렇죠. 선진 국가들은 다 다당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양당제 전통이 100년 넘은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같은 경우나 일본 뭐 다 포함해서 되게 다 다당제인 경우가 많은데 네. 그만큼 현대 사회 그러니까 점점 21세기가 되면서 이 갈등 구조가 소수화된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화되기 때문에 한 당의 모든 어떤 갈등들 전부 다 한 당이 풀어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또 조금 이따 말씀을 나오겠지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이라든지 혹은 바른정당에 좀 추천을 해다오 해서 함께 처음부터 출범을 했더라면 그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약속 뭐 그런 틀 협상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9월 국회가 들어섰을 때 부분 국민의당과도 손잡을 수 있고 바른정당은 손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인사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특히 뭐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정무수석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국민들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탕평책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한다라고 하시면서 뭐 벌써부터 오만이 느껴진다 이런 몇몇 이제 인사를 지적하면서요 문제가 불거졌던 그런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유인태 의원의 화법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설명했던 내용이 유인태 의원의 아주 집중적인 얘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유인태 의원이 원래 좀 강하게 앞부분을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본인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말씀하시는 건데 뒷부분의 주요 요지는 이제 아까 우리 나눴던 얘기처럼 국회 안에서 뭔가가 좀 재조정되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 간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훨씬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일단 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통을 뭐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소통이 아니라 이건 거의 뭐 쇼통이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사실은 그 전임 정부가 지금 아직도 잔영이 어린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전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한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전임 정부의 여죄를 따지는 재판이 함께 열리고 있는 그러니까 출범을 하는 100일 동안 함께 그 전 정부의 어떤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정부를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바로 전임 정부가 뭘 못했던 것에 대한 이 모습만 보여주면 그것이 소통이 되어버리는 예를 들자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왜 대통령이 처음에 이 참모진들과 셔츠를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회의하는 장면 굉장히 신선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MB 정부 때 사실 그게 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된 부분이에요. 조그마한 어떤 회의석상에서 전부 옷 벗고 참모들과 커피 한 잔 놓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기사화는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 지워져 버린 거죠. 왜? 전임 정부가 사실은 뭐 비서들과 그러니까 참모진들과 소통도 잘 안 하고 대면 보고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잔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전 정부를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이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을 해야 되는 그 정부였다면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는 그런 어떤 국민을 내가 안아드림으로써 다 더 그 한이 더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의미 있기는 하나 저는 이제 칼국수의 추억이라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칼국수를 드실 때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이렇게 검소하게 대통령이 식사를 하는구나 검소한 어떤 모습이다라고 칭송을 했다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짐으로써 더 좋은 걸 먹더라도 정책을 제대로 하라. 이렇게 말이 바뀌었거든요. 마음이. 즉 뭐냐면 소통의 모습도 지금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실제로 정책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 평가가 아주 극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또 오늘 또 대국민 보고 생중계를 또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쇼라고 이제 칭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이 이게 쇼통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하는 것이 왜 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옷을 벗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정책이나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넓혀주고 있는 것이냐,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국민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있어서 감동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저 대통령이 옷을 벗으니까 커피를 따라 먹으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국민 참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도 화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이제 국민인수위원회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국민 보고 대회이고 국민에게 직접 질의응답을 받는 행사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는 이제 기자분들을 통해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아예 직접 그동안 우리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광화문 인수위원회 해서 국민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했었는데, 이제는 그때 의견을 주셨던 250분의 시민들을 모시고, 그리고 내각의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때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에게 직접 듣고 답하고 라고 하는 일들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나누기로 하고요.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거는 또 뒤집어 말하면 그때 같이 경쟁했었던 대선 후보들이 패배한 이후에 또 100일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어떻게 보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관련한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당대표 당선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당대표를 맡기에 앞서서 막강한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나는 대통령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잘못 운용한 그 벌을 받고 있다. 저를 정말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오히려 추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을 때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이 소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저는 결심을 한 겁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불안하지만 저는 늘 외교안보 쪽이 제일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그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대선 후보 때도 세금 안 올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부자 대기업들한테 일부 극소수 증세만 해가지고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그 정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뭐 아마추어 정책이라 정부라 그래야 될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정의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과 여성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꿈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자, 순서대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그때 당시의 후보들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보셨는데, 가장 앞서 나왔던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는 지금 가장 많이 비치고 있고, 또 정계에서도 활동을 가장 지금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당권을 장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지는 또 않은 것 같고요. 이후에 100일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연히 제1야당의 대표시고 대표 선거를 치르는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론 노출은 많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이냐,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대표를 맡아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아직 호소력 있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통해서 이제 거리 유세도 하고 지역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다시 시작함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 지금의 행사들도 어찌 보면 개인의 다시 시작함에 너무 좀 머물러 있는 느낌. 그래서 당을 좀 추스리고 정상적으로 제1야당의 굳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 지지자들의 목표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향후에 내가 대선 주자로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갈등 관계에서 아직 좀 못 벗어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홍준표 대표가 선거 전에 좀 오른쪽으로 갔던 걸 아직 못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바른정당과의 이렇게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조금 바뀌는 모습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홍준표 대표의 정치 그 역정을 보면 사실 홍 대표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거죠. 언제부터 사실 홍준표 대표가 친박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선거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돌이켜 보면 사실 박 대통령, 그러니까 친박 쪽이 자신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 사실 유승민 최고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몰아내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로 나오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어떤 밑바탕이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개혁을 하고 당 이름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강령도 바꾸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자신은 친이계로서 나왔는데 그렇게 친박계들한테 팽당하면서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옳다라고 선거 기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자기가 그렇게 한 말을 또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봐요. 왜? 그것은 지금 현재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쨌든 흥묘백묘론일까요? 그런 어떤 주의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역대 보수 정당이 닥쳐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이름이 수십 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자유한국당은 이름이 한 5번밖에 안 바뀌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바뀜이 없었어요. 자, 영남이란 것도 사실 최초로 갈려버렸어요. 지금 20여 년 동안 영남 정권을 유지했던 거는 TK와 PK가 손을 잡고 하나의 영남이란 틀 안에서 함께 했는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사실 PK와 TK가 사실 손을 놓게 되는 어떤 상황, 일정 부분. 그러면서 TK만의 어떤 사실 정당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지 기반이 자유한국당이. 그런 점도 그렇고 또 보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갈려버렸어요. 지금 무엇이 보수냐라는 건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뉴라이트라는 어떤 새로운 보수다 이런 기치가 있었는데 보수가 무엇이냐는 것도 지금 아직 혼란스럽고 이 모든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무엇부터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좀 이해하려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냐 혹은 보수의 어떤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못 내놓고 있다라는 비판은 저는 충분히 할 만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점점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내놓고 있다. 본심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히 제보 조작 논란 사태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시기를 좀 오랫동안 가질까 했더니 갑자기 또 당권에 도전을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전당대회가 앞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당대표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때 출마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지금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의 장악력이나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당선은 되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또 홍준표 씨랑 똑같은 상황에 초래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얻을 것이냐 혹은 또 당 자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 대표가 되고서도 별로 모양새가 보여주지 않네, 능력이 없네라고 하는 평가를 또 받을 텐데 그 점은 좀 약할 거다라고 그런 보시는 부분들을 거죠? 어떻게 또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지켜봐야겠죠.
네,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지지율이죠.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당대표 후보가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더라. 근데 실제로 취임 100일 전후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당 지지율은 4% 정도, 뭐 많으면 5% 내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그건 무슨 의미냐? 국민의당이 어쨌든 안철수라는 효과에서 조금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네.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도 지지율이 만약에 단단히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지는 어떤 과정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전망하십니다. 네. 그래요. 또 나머지 2명의 당시 후보들 유승민 의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했던 2명에 비해서는 좀 언론 노출 빈도가 낮았지만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다시 발언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예. 흔히 뭐 A4지 7장을 써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 7장을 읽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크게 반항이 있지 않은 상태로 있고 그래도 뭐 안철수 대표나 다른 분들은 서울시장에 나가는 건가 뭐 하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 등이 있고 향후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이 국민들에도 있는 것인데 유승민 의원은 그러면 뭐 대구시장에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궁금증이 지금 좀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앞서서 바른정당이나 본인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는 옳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도 뭐 얘기를 좀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심지어는 지방선거 전후로 바른정당이 흡수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력하게 지금 희망하고 있고 사실은 일정 정도는 가능한 어떤 상황도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무성 의원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누구랑 갔다 왔냐 하면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의원들이랑 함께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바른정당도 사실은 보이는 이해운 대표와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전국을 돌고는 있지만 내부 기류가 또 심상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바른정당이 계속 갈 수 있으려면 사실은 지방선거에 제대로 된 그 후보를 내야 돼요. 다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은 뭐 절대 이야기한 바 없지만 서울시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이야기였다고 보시나요? 아마 서울시장보다는 나온다면 경기지사를 한번 출마하셨기 때문에 경기지사에 대한 고민들이 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당의 지지자도 그렇고 혹은 정의당의 지지자도 그렇고 나눠먹기식의 선거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들의 어떤 서로 분할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있어요. 보면 서울시장 선거나 경기도지사 선거나 뭐 수도권을 통해서 야당들끼리 우리가 좀 조정을 해보자 아니면 공멸하니까 지금 사실 다 이 단단이잖아요. 거의 모든 정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야 워낙에 많은 분들이 지금 희망하고 계셔서 그게 전혀 조정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머지 3당 내지는 나머지 4당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정할 서로. 네, 그럼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라고 할 수는 없죠.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경기지사에 확실하게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3당의 어떤 그런 주파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 북부, 충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 곳곳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과 내일 사이 중부지방과 서해안, 남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해안에 50에서 100, 많은 곳은 최고 15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도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내려가 꽤 선선하겠고요. 광주와 창원, 부산 30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